무리함수를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 무리함수가 되게 간단한 그래프였죠, 솔직히 말해서. 거의 뭐, 다른과 같이 시작점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 시작점이 뭐를 담고 있기 때문에, 평행이동을 담고 있기 때문에, 시작점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점을 주게 되면, 이제 모양이 결정된다. 모양이 뭐 네 가지밖에 없어서, 이렇게 네 가지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이제 다 외울 거 없이 대칭으로 다 우리가 머릿속에다가 대칭과 평행이동을 통해서 넣으시면 되겠다. 왜냐? 앞으로 함수들을 다 미친듯이 배웁니다. 근데 그걸 다 외우는 것만큼 미련하고 바보 같은 짓이 없겠죠? 우리는 점을 다 찍어보고 대칭과 평행이동을 통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마스터가 돼야 돼요. 이게 아주 손발에서 자유롭게 돼야 됩니다. 근데 내가 지금도 뭐 그래프 점도 안 찍어보고 그래프도 외워서 그리고 있고 개념 하나도 안 쓰고 있다. 그러면 이제 뭐 고등학교 수학은 망했다. 망했다. 왜냐면 다 그래프 싸움이기 때문에 뭐 1학년 2학기부터 그래프 싸움이 시작돼서 미적분 배울 때까지 계속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그릴 수 있어야 되겠고 그래프의 성질을 다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있다면 큰 문제 없이 여러분들은 공부를 수학을 조금 여유롭게 남들보다 좀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무리함수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했나 봤더니 페이지 어디까지 했죠? 우리 몇 번까지 했습니까? 재우야. 페이지 6번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케이스 7번부터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건 이제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될 거 아니야. 지금 하고 있는 이 함수들은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념을 아는 거에 익숙해져야지, 또 기말고사 시험 볼 때쯤 되면, 선생님 잘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 원리를 이해하고 계속 그리다 보면, 나중에 다시 배울 때 금방 생각이 나요. 외우지 않고 제대로 공부했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고 하면 되겠고, 필수 7번은 무리함수 혼자 내기는 좀 민망하다. 그러니까 이제 뭐를 가져왔냐? 유리함수를 가지고 온 거죠. 아마 기말고사 때도 무리함수를 단독으로 출제되기보다는 다른 거랑 섞어서 많이 출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무리함수 자체 혼자 나오는 경우들이 많지가 않아서. 그래서 첫 번째는 유리함수로 접근하는데, 일단 유리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점근선이죠. 자, 점근선을 봤더니 x는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점근선 y는 2인가요? y는 2가 되겠고 지나가는 한 점은 0,1이 된다. 이거 보면 다 본 거예요. 당연하겠지만 기본형은 양순이, 음순이 소리야. 그래프를 보니까 양수야, 음수야. 음수겠죠? 이 정도는 그냥 보자마자 나오셔야죠. 이게 안 나오면 지금 제대로 뭐 유리함수 할 때 그래프를 잘 못 그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개념들을 잘 못 따라하고 있다. 뭐 그래프 못 그리면 뭐 다른 문제들은 뭐 볼 것도 없겠죠? 기본적인 이해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표준형으로 만들어주면 이제 x 플러스 1분의 k 플러스 2 이게 이제 마이너스 1,2를 정성 갖고 0,1만 이제 대입하는 거죠. 0,1 대입해서 k 값을 찾을 건데 이제 k는 음수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프만 봐도 음수가 안 나오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k가 뭐가 나와야 되냐? k가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겠다는 거를 딱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일반형으로 가야 되는데 일반형 가는 방법은 이제 통분만 하면 되죠. 통분을 때려가지고 x 플러스 1분의 얘가 이제 2배의 x 플러스로 이렇게 위로 올라오죠. 통분하면. 그럼 여기 마이너스 1. 그래서 x 플러스 1분의 2x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a, b, c, d가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a는 1, 이제 b는 2, 그 다음에 c는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리함수로 가는 거죠. 그래서 1, 2가 대입하는 거니까 루트 x 더하기 2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뭐 얘가 기본형은 y는 루트 x가 된다는 거를 그려봤으면 알 것이고 x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y축으로 1만큼, 그러니까 마이너스 2,1이 시작점이 되겠죠. 거기서 이제 루트 x를 그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마이너스 2,1 찍은 다음에 두 칸 갔다가 위로 한 칸 올라가. 여기 시작점이야. 루트 x니까 뭐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그리면 돼요, 대충. 뭐. 끝이죠, 뭐. 어려울 게 뭐 있나요? 어차피 개형 4가지밖에 없는데. 그래서 뭐 여기다 0 대입하면 대충 여기 좌표가 나오죠, y절편도. 1 플러스 루트 2, 여기가 1이고. 여기 1 플러스 루트 2.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구할 수가 있겠다. 이게 끝이에요. 뭐 어려울 게 없죠. 그러니까 무리함수만 내기 좀 민망하니까 뭐라도 같이 냈다? 유리함수랑 같이 냈다. 뭐 그게 끝입니다. 뭐 별거 없어요. 그럼 이제 뭐 유리함수랑 내기도 민망하다. 그러면 이제 밑에는 어떻게 냈죠? 뭐 몇 차 함수랑 같이 냈죠? 밑에 문제는 몇 차 함수랑 같이 냈습니까? 2차 함수랑 이제 2차 함수는 그냥 심심할 때마다 나오는 거죠. 그냥 약간 구구단 같은 느낌. 초등학교 때 그냥 항상 소환되는 거. 그냥 심심하면 소환. 그죠? 뭐 하나 풀어볼까요? 유제 11-13번 잠도 깰게요. 머리도 좀 돌릴게요. 맛있는 거 먹고 왔어요? 여러분 다들? 아니야? 맛있는 거 먹고 왔네? 이런데 선생님도 점심만 먹어서 맛있는 저녁을 좀 이따가 쉬는 시간에 대충 먹고. 자, 이건 이제 부호를 결정하는 이차함수 부호 결정에 관련된 문제네요. 되게 오랜만에 뭐 중학교 때 이렇게 나왔죠. 자, 우리 갑이나 A 부호는 뭐죠? 이차함수 A 음수죠? 위로 블록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C 부호는 뭐냐? 우리 재우야. 양수죠? y절편이니까. 자, 이제 B가 문제죠. B가. 이제 B는 대칭축으로 구한다고 했었고요. 대칭축의 좌표가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는데, 대칭축이 지금 양수에 있냐, 음수에 있냐, 우리 소희야. 양수에 있죠. 이게 양수예요. 그럼 이제 A가 음수니까, 마가 됐으니까 플러스 됐죠. 그럼 플러스 유지해야 되겠네, 양수니까. 그럼 B는 양수다. 대칭축을 통해서 B의 좌표의 부호를 구할 수가 있죠. A는 위로 블록이냐, 아래로 블록이냐, C는 Y절편. 위에서 만나냐, 아래에서 만나냐. 그다음 B는 대칭축의 부호랑 A의 부호를 섞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라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fx를 그리는 거죠. 자, A가 음수잖아. 자, 이렇게 되는데 일단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시작점은 뭐라고 할 수 있냐? 시작점은 뭐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시작점은 뭐죠? B, 마이너스 C가 되겠죠? 이 평행이동을 통해서 시작점은 B, 마이너스인데 B가 지금 양수예요. 그러니까 플러스예요. C도 양수니까 이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시작점은 어디서 존재하고 있냐? 봤더니만 어디 존재하고 있죠? 뿔마니까 뭐죠? 4사분면에 있는 거죠. 시작점은 어디에 있다? 4사분면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호로 따지면 조금 애들이 어려워하는데 4사분면에 시작하는 거야. 대충 찍을게요. 그 다음에 기본형은 여기도 음수, 여기도 음수니까 원점 대칭거니까 요런 모양인 거죠. 요런 개요. 왜냐면 둘 다 마이너스잖아. A도 음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저런 모양으로 대충 그리면 돼요. 이거의 답이죠. 그러니까 4사분면, 뿔마, 시작점이 뿔마니까 4사분면에서 시작해서 마마기 때문에 둘 다 부호 바뀌었으니까 원점 대칭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양으로 가는 거죠. 부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호까지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면 이런 것도 그 문자로 나와도 어려워하지 않거든? 근데 뭔가 애매하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숫자일 때는 풀다가 문자만 나오면 무너져요. 사실 숫자나 문자는 똑같은 놈들이거든요.
어차피 뭐 양승수 나오면 개형되고 똑같은데 이렇게 문자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많이 고민해보고 많이 써보고 이랬던 애들은 문자를 이렇게 편하게 대하는데 내가 아직도 문자가 좀 불편하다라는 친구들은 문자를 다루는 연습을 상당히 많이 하셔야 돼요. 특히 증명을 많이 해보고 이런 것들을 다 하다 보면 문자랑 친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았던 친구들, 문자 나오면 테스트하고 이런 친구들이 계속 문자가 나오면 이제 발목을 잡습니다. 하지만 고2 때부터는 문자랑 안 친해지면 답이 없어요. 미루면 안 되는 거죠. 계속 부딪히시면 되겠습니다. 될 때까지 하면 돼요. 숫자도 한번 넣어보시고, 또 어렸을 때 아프면 이제 물어보는 거죠. 또 선생님도 와서 물어보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하면서 돼요. 여러분 마음에 달려있는 거죠. 꺾이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지. 부딪히다 보면 다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8번 문제. 자, 단골 문제 중에 하나인데, 역함수를 구하라고 했잖아. 역함수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러면, 역함수는 x, y 잘 바뀌는데, y는 루트 2x 플러스 1이라고 지금 했는데, 일단은 뭐 수식으로 구하기 전에 뭐부터 구해볼 거냐면, 얘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그러면, 얘는 y는 루트 2로 묶으면 x 더하기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얘 그래프는 루트 2x를 x축으로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예요.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평행이동 시킨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린 거죠. 이렇게. 이거. 이 그래프란 말이야. 0일 때 이제 1이겠죠. 0일 때 1이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그린 거고. 자, 그러면 여기서 치역은 뭐가 되죠? 우리 갑이는? 치역은 뭐가 되는 것 같아요? 이 그래프에서 치역은 뭐가 되죠? 치역은? 0 이상이 되겠죠. 그럼 왜 치역을 왜 구했냐? 그게 역함수의 정의역으로 바뀔 거니까. 왜냐면 이거 정의역 보세요. 이 정의역은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정의역 x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나 같아요. 근데 치역이 뭐냐면 y는 0보다 크나 같다 그러거든? 근데 이제 역함수 구하면 얘가 정의역이 되고 얘가 치역이 되는 거야. x, y가 다 바뀌어요. 올 체인지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뭐 그래프로 보자면 뭐 이렇게 되겠죠. 이거 대칭으로 이제 그리면 되는데, 그러니까 실제 시작하는 거는 이게 여기서 시작했죠. 이렇게 대칭을 해서 여기서 시작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나도 조금 그지같이 그렸는데. 또 만나도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지는 거죠. 요 위에서. 자, 그래서 정의역이 뭐가 된다? 정의역이 x가 0보다 크다구나. 이렇게 되겠네. 여기 있겠네. x가 0보다 크다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0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 구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x, y 잘 바꿉니다. 역함수 구하는 방법은 그 다음에 m을 제곱하면은 2y 플러스 1은 x제곱이 되겠고 2y는 x제곱 마이너스 1이고 y는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역함수예요. 정의역은 뭐냐? 치역이니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치역이 정의역이 되는 거죠. 사실 뭐 다 바뀌는 건데 어차피 이게 이제 답입니다. 그럼 치역은 y값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커나 같다. 치역이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쭉 올라가니까. 그래프로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무리함수랑 유리함수는 이렇게 된다. 밑에 거 하나 풀어보시겠어요? 유제 11-15번. 2차 함수 역함수는 2차 함수 역함수는 무리함수고 무리함수 역함수는 2차 함수. 자, 유제 11-15번.
풀어보세요. 뭐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연습 좀 해보면. 하나씩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해보면 됩니다. 요거 치역이 어떻게 되죠? 치역이? 예. 안 그래도 치역 보이시나요? 안 그래도 치역 보여요? 이게 여기가 마이너스면 x축 x 대칭이니까 그래프가 기본적인 이렇게 되거든요. y좌표니까 위에 1밖에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여기 시작점이 1인 거야. y좌표 1이 시작점인 거죠. 그래서 제가 y좌표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요게 이제 치역이죠. 그래프 그려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래프 안 그리셔도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요게 바꾸면 뭐가 되는 거죠? 정의역이 되는 거죠. 그래프 그래서 치역 찾아도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C는 1인 거예요. 여기서의 치역이 정의역이 될 거니까 뭐 무리함수에서 찾으시는 게 편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정의역, 치역은 뭐 기본이니까 그래프 그렸을 때. 그 다음에 얘는 이제 XY 자리 바꿔가지고 얘가 이제 X가 되는 거고. 루트 마이너스 2y 빼기 4 더하기 1 되겠고요. 넘겨요. 그럼 x 빼기 1. 루트 빼는 거 다 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제곱해야 되니까. 그럼 이제 제곱하면은 얘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되고. 얘 제곱하면 2y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거 알수가 있겠죠. 양변을 제곱하면. 루트만 남겨놓고 다 넘겨서 제곱합니다. 바꾸는 방법은. 마이너스 4 넘겨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에다가 1로 나누는 거죠. 이렇게. 여기 이제 y다. 그래서 a는 2분의 마이너스 2니까 a는 마이너스 1. b는 2분의 5가 되겠죠. 그러면 c는 1. 다 더하는 건가요? 답이? 다 더하면 몇이 되는 거죠? 그러면 2분의 5가 되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치역을 구해놔서 빠르게 이제 그래프도 한번 다 그려보세요. y는 x 대칭으로.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할 게 뭐 딱 이 답만 구하는 게 아니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고 역함수는 어떻게 그려지고 이때 정의역 치역은 어떻게 되고 이걸 다 한꺼번에 보라는 얘기예요. 문제를 한 문제 풀더라도 지금 답만 구하는 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이 이제 그런다는 거죠. 정말 이해됐나요? 전화가 없네요. 우리 딸이 열심히 아빠한테 전화를 하는데 스마트폰에 하라는 거겠죠? 그죠? 다른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한번 봅시다. 이어서 케이스에 이제 9번으로 가면,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는 거에 대해서 연습을 진짜 많이 하세요. 그래프 해석하는 거. 그러니까 문제가 그냥 답만 구하지 말고 그래프도 다 그려보시고 역함수도 한번 그려보시고 이런 거를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이게 다 기본기입니다. 이게 다 기본기야. 기본기가 출중한 친구들은 나중에 응용 문제를 쉽게 접근하는 거야. 선생님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느리지만 선행을 많이 안 했지만 따라잡을 수 있어요. 발전 9번을 보면 y는 루트 x 마이너스 더하기 1에 얘하고 얘 역함수가 두 점에서 만나는데 뭐 슬프지만 사실 우리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역함수 구할 일은 거의 없어요. 그 역함수의 슬픔이죠. 그래서 얘하고 얘 역함수 이거의 역함수를 뭐 y는 뭐 f 인버스 x라고 할게요. fx라고 치고 그냥 그럼 이거의 두 점을 구하라고 하면 절대로 저거의 교점을 구할 때 역함수를 구해서 교점을 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잘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이 무리함수를 예를 들어서 역함수를 구해서 그럼 몇 차 함수겠냐? 다현아. 무리함수, 역함수가 몇 차 함수겠냐? 2차지. 그럼 봐봐. 얘가 2차라고 생각해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쳐봐. 그럼 여러분들 얘랑 교점 구한다고 연립하잖아요? 그럼 몇 차 방정식 나오는지 알아요? 4차 방정식 나와요. 왜냐면 이 루트 나오니까 연립한 다음에 제곱시킬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쪽이 이렇게 될 거야. 뭐 이런 느낌일 거라 보세요. 그냥 대충 뭐 이렇게 그냥 대충 쓸게. 여기 2차 함수 이렇게 쓸 거 아니야. 원래 우리 교점 구하라면 다 연방하잖아. 뭐 지금까지 얼마나 지겹게 했냐. 이제 또 교점하는데 연방하는지 몰라요. 좀 심각한 거예요 지금. 이건 뭐 얼마나 거의 전자동 가스라이팅 당한 것처럼 그냥 연방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럼 이거 넘겨보세요. 이거 넘길 거고 제곱 때릴 거 아니야. 몇 차 방정식 나온다고요? 4차 방정식 나와요. 대단히 겁나 복잡해져요. 구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절대 이런 식으로 교점을 구하지 않습니다. 대칭성 때문에 옛날에 나오겠지만 얘하고 역함수의 교점을 구하라 그러면 얘하고 누구의 교점을 구한다고? 항상 y는 x하고 교점을 구합니다. 연방을 때릴 때는 우리가 얘네 둘을 연방 때리는 게 아니야. 항상 얘네 둘을 연방 때리는 거야. 왜냐? 이쪽이 압도적으로 계산이 간단해요. 여기는 연방 때려봤자 몇 차씩밖에 안 나온다? 2차씩밖에 안 돼. 2차 방정식밖에 안 나온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쪽으로 가는 거야. 볼 것도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얘네들이 연방을 때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 풀 때. 교점 구하라고 하면. 넘어가겠죠, 이렇게. 제곱하겠죠. 다 넘기겠죠, 이거. 그럼 x제곱, 넘어가면 마이너스 3x, 넘어가면 플러스 2는 0. 그럼 두 개 나오잖아요. 교점좌표 두 개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1하고 2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거리는 사실 여러분들이 다 알겠지만 그림으로 볼게요. 어차피 봐봐. 내가 이 교점이 다 여기 들어갈 거 아니야. 여기 넣는 게 여기보다 여기가 빠르게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이 기울기가 1이니까 봐봐. 1,1이 나올 거고 하나는 교점은 하나가 2,2가 나오겠죠 이렇게. 그럼 요 길이는 여러분 다 알겠지만 뭐 피타고 정리 통해서 이게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1대1 대 루트 2가 되기 때문에 이 차이의 루트 2분만 해주면 돼요. 무조건. 어차피 1대1 대 루트 2잖아. 왜냐면 이게 45도 45도니까 이게 직각 이등분삼평이어서 그래서 1이면 여기도 1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루트 2가 되겠죠. 결의는 루트 2다.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나는 좌표들을 구해서 이제 구하게 나오겠고요. 그 문제, 결론은 이제 y는 x랑 만나는 점들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점은 하나 또 풀어봅시다. 유제 11-17번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교점 구하려면 슬프지만 또 역함수를 구하지 않아요. 항상 슬프죠. 역함수는 구하지 않는다. 교점은 y는 x라는 교점을 구하면 된다. 대칭성 때문에.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풀고 있을 텐데 먼저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죠. 무리함수부터 찾으시면 되겠죠. 시작점이 마이너스 6,0이니까 시작점이 마이너스 6,0이니까 무리함수를 잘 구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뭐 아마 이렇게 여러분들은 썼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시작점이 마이너스 6,0이니까 그쵸? 그 다음에 A 값을 구하기 위해서 뭐를 집어넣는다? 0, 루트 19을 집어넣었을 것이다. 이렇게. 그럼 A가 몇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 1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A가 1이에요. 그래서 이 좌표는 루트 x 플러스 6이 된다. 요 무리함수가 이렇게 된다는 거는 먼저 우리가 배운 대로 시작점과 한 점을 통해서 시작점이 마이너스 6,0이고 y절편이 0, 루트인 걸 통해서 이 무리함수를 구하는 게 첫 번째 스텝. 두 번째로는 이제 P점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얘랑 누구랑 만나는 점을 찾는 거죠? 역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얘랑 x는 y는 x하고 만나는 교점을 찾는 거니까 요렇게 x 플러스 6과 x가 연방을 해서 y는 x 만나는 점을 찾아서 역함수와의 교점을 찾습니다. 제곱하겠죠. 이렇게 제곱하게 되면 요렇게 나오겠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여기 돼서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는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그래서 x는 몇이라는 걸 알 수 있죠? y는 x가 교점이니까 마이너스 2에선 교점이 나오냐 안 나오냐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둘 중에 하나가 안 되죠. 어차피 이거 y는 x가 교점이니까 여기가 무엇이라는 얘기죠? 결론은 여기가 3이라는 얘기죠. 교점은 3,3이 되는 거죠. y는 x가 교점이에요. 여기 마이너스 2 때 안 나와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 2는 그럼 맞아요. 저 마이너스 2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라고 이제 물어볼 수가 있잖아. 되게 궁금해하는 애들 가끔 있거든요. 우리 가빈이 궁금하냐? 안 궁금해? 어? 궁금해? 어차피 이제 안 궁금해하는 애들 많은데 어떻게 나온 거냐 봐봐. 내가 이게 제곱을 하잖아. 이게 제곱에 x 플러스 6이 됐잖아. 실제 제곱할 때 봐봐. 얘도 제곱하면 x 플러스 6이 되지만 얘도 제곱하면 x 플러스 6이 돼요. 그러니까 이쪽이랑 만난 점이 마이너스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쪽. 요게 y는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6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곱하면서 얘도 제곱하면 x 플러스 6이지만 얘도 제곱하면 x 플러스 6이니까 얘네 두 개의 교점이 다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요 마이너스의 교점은 얘랑 만나는 여기가 마이너스인 거야. 그러니까 궁금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제곱할 때 딸려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플러스 쪽도 딸려 들어가고 마이너스 쪽도 딸려 들어간 거지. 왜냐면 얘도 제곱해도 이게 나오는 거고 얘도 제곱해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둘 다 만나게 나온 거야. 제곱하면서. 그러니까 이쪽만 교점을 구한 게 아니라 이쪽까지 같이 간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 그려보면 하나도 안 날라가겠죠. 안녕. 궁금해할 수도 있으니까 애들이 잘 궁금해하진 않더라고요. 난 궁금해했는데 선생님은 사실 실제 저거 왜 두 개 나오는데 왜 쟤는 어디서 나온 거야? 난 되게 궁금해했지만 궁금해하지 않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형들이 궁금하니? 아니야? 나는 되게 궁금해했어요. 왜 3이 나오고 하나 마이너스는 어디서 나온 걸까? 되게 궁금해했었습니다, 선생님은. 그래서 일단 궁금해하지 않는 친구. 일단 이게 3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 A, B가 나오는데, A는 뭐라고 했죠? 그래서 A는 원래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 이게 A인가요? 이게 A예요. 이게 A입니다. X축과 만나는 점. 그럼 역함수가 Y축과 만나는 점은 뭐냐? 이거 역함수는 요렇게 그려지겠죠. 그래프가. 그려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6이니까 어디가 B가 되는 거야? 여기가 바로 B인 거죠. 여기가 B예요. 역함수가 Y축과 만나는 거.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도 마이너스 B겠죠. Y절편. 대칭입니다. 이렇게. 얘가 본함수가 X축과 만난 점이 역함수가 Y축과 만난 점이랑 똑같은 거예요. XY 대칭, 마이너스 대칭이 되기 때문에 대칭성을 잘 보셔야 돼요. 상당히 이제 많이 나온다는 거. 대칭성을 잘 보셔야 되겠고. 자, 이렇게 됐죠? 그러면 A, B, P의 넓이냐? 맞냐? A, B, P의 넓이니까 결론은 요거의 넓이를 구하시오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구하면 잘 구했다고 소문이 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재우야, 이 넓이를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 아무거나 얘기해 보세요. A, B를 밑변으로 봐? 얘 밑변으로 본 다음에 요거
정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써서 높이 구하고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하겠다. 자, 뭐 되게 이제 정석적인 방법 중에 하나를 얘기했죠. 그러니까 얘를 밑변으로 보는 거야. A, B를. 높이 구하는 거는 이 직선 아니잖아. 왜냐면 두 점 아니까 이 직선과 이 점과의 거리 공식이 있으면 높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 되겠고요. 오케이? 오케이? 이제 다른 방법도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또 뭐가 있냐? 얘는 대칭성 때문에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무슨 삼각형이라고?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서 밑으로 수선의 발에 내리면 이게 수직이 등분이 됩니다.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도형의 원리를 쓰는 거죠. 문제를 푸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머리를 쓰는 거지. 맨날 한 가지 방법만. 그럼 되겠냐? 자, 그러면 결론은 이 좌표를 찾으면 돼요. 중점 좌표. 중점 좌표 찾는 거 내분점이니까 여기 좌표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 되기 때문에 곧바로 이걸 구하는 순간 이 높이가 6 차이가 나죠. 6루트 2가 된다는 걸 빠르게 또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높이를 6루트 2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지 않더라도 이 점과 점 사이 공식을 쓰면 돼요. 그냥 수직이 등분 되는 거니까. 여기가 이게 높이예요. 이 길이가. 왜냐? 이건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쓸 수가 있는 거죠. 왜냐? 이등변 삼각형은 위에서 내리면 수직이 등분이 되기 때문에 높이를 이렇게 빠르게 또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쓰는 것보다 좀 더 빠르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또 있어요. 엄청 많아요. 이거에 막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가 나 말고 여러분들이 한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게 아니야. 많은 거죠. 또 어떤 방법을 쓰냐? 또 많이 쓰는 방법. 세 점 다 알잖아. 뭐 신발끈 공식이라고 해서 공식을 쓰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난 공식은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또 어떻게 쓰면 되냐? 이거는 잘 보세요. 이 삼각형의 너입이잖아. 그러면 이 삼각형에 포함한 뭐를 그리냐면 다 직사각형을 하나 그려요. 직사각형을 그려서 이 직사각형 넓이에서 여기 빼고 여기 삼각형 빼고 여기 삼각형 뺍니다. 저거를 포함한 직사각형에서 여기 삼각형, 여기 삼각형, 여기 삼각형을 빼는 거야. 넓이를 구할 때. 가능하다는 거야. 왜냐면 다 좌표를 아니까. 좌표 아니까 이런 길이 다 나와요. 오일 길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푸는 방법이 되게 많이 있는 거야. 우리가 풀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한 거지. 이런 걸 다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면 그게 수학을 잘하는 길이에요. 결론은. 딱 한 가지 길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문제를 봤을 때 어느 쪽으로 푸는 게 가장 빠르겠다. 고민하는 거죠. 이때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등변 삼각형을 쓰는 게 가장 빨리 계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 맞아, 안 그래, 재호야? 그쵸? 계산이 제일 빠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써보는 거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머리를 이제 쓰게 만드는 지름길이 되는 거죠. 많이 해보시고요. 잘 하시면 됩니다. 또 어떻게 하면 되냐? 또 있어요. 자, 요거를 밑변으로 봐서, 이거를 밑변으로 봐서, 이게 높이야. 이쪽 삼각형도 이게 높이야. 그래서 삼각형 두 개의 넓이를 합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걸 밑변으로 본 다음에 이걸 높이로 보고 이걸 높이로 봐서 그래도 돼요. 쪼개서 이번에. 쪼개서. 왜냐면 선생님 그러면 여기 좌표 어떻게 구해요? 이거 직사방향에서 나오잖아. 직방 나오면 여기 x좌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삼각형 두 개로 쪼개가지고. 왜냐면 높이는 정했잖아. 이거 3이잖아. 여기 높이도 3이잖아 어차피. 6이잖아. 여기 높이 6일 거 아니야. 여기 3이잖아. 밑변만 나오면 높이. 밑변만 나오면 높이. 2분의 1 더해도 되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방법이 있다는 거야. 한 문제를 푸는데도. 어느 게 제일 빠를지는 문제가 풀 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그것도 다 고민해 보는 거야. 이때 넓이 어떻게 구하지? 이 방법도 있네? 저 방법도 있네? 다 고민하면서 다 써보는 거지. 그게 여러분의 지름길인 거야. 나중에 응용 문제를 풀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 엄청나게 많아요. 진짜로. 내가 지금 언급하지 않은 방법들 중에 뭐 신발끈 공식 쓰는 것도 있고 뭐 푸는 방법이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다 해보면서 많이 풀어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수학 실력은 늡니다. 100% 늘어요. 그냥 뭐 한 가지 방법만 외워가지고 달달달 외워가지고 풀면은 안 늘죠. 당연하겠지만 학교가 유연하지 못한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해보세요. 여러분들의 능력을 믿습니다. 답은 뭐냐 이거 그러면 아까 6루트 2 나왔고 여기는
6루트 2니까 36 답은 36이긴 것 같은데 암산했더니 36이 답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발전 10번 여기까지 하면 좀 쉬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가장 만만한 항상 문제가 나올 때 제일 많이 나오는 직선의 방정식과 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문제들 잘 풀려면 그래프를 한번 친해야 돼요. 자, 첫 번째 나오는 문제는 y는 루트 2x-1과 y는 x 플러스 m 사이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m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만 움직이고 있냐? 누가 미지수냐? 얘야.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고1 때는 내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고1 때는 연방을 하잖아? 연방을 하면 몇 차 방정식이 나온다고요? 2차 방정식이 나와. 이게 이제 고1 때의 가장 대표적인 2차 방정식이 활용되는 예가 되겠죠. 그래서 고1 때는 교점의 개수를 뭐로 구할 수 있게 되냐면 판별식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딱 고1 때만. 왜냐? 연방하면 몇 차 방정식 나오니까? 2차 방정식 나오니까. 야, 고2 때부터는 안 나와. 뭐 2차 방정식이 안 나오기 때문에 연방할 때 2차 방정식이 안 나오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 이제 앞으로. 그래서 교점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랑 같기 때문에 판별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판별식으로 풀 수가 있는 거야. 그게 되게 많이 나와. 그러니까 교점의 개수를 고일 때는 뭐로 간다? 교점의 개수는 이게 연방하면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랑 같이 가. 고일 때까지는. 왜냐? 연방하면 2차 방정식. 이 놀이. 그러니까 실근의 개수로 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누가 나온다? 판별식이 나오는 거죠. 고1 때까지 맨날 나와요. 그냥. 교점 개수 구할 때 고1은 판별식으로 노는 게 많은 거죠. 우리가 원방할 때도 판별식으로 구하는 방법이 있었었죠. 잘 안 썼지만. 왜냐면 그 계단이 별로 이쁘지 않았기 때문에. 원방 다시 돌겠지만.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얘는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뭐 금방 그릴 거예요. 여러분들 뭐 다 뭐 2로 묶어가지고 뭐 잘 그리겠죠. 그래서 x축으로 2분의 1만큼 옮겨가지고 2분의 1을 해볼게요. 이만큼 옮긴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지는 거죠. y는 루트 2x-1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얘는 뭐가 바뀌고 있냐? 기울기는 고정이에요. 기울기는 뭐로 고정이다? 1로 고정이다. 그래서 봐봐. 얘가 이제 1로 있는데 m값이 낮아. 그럼 이 밑에 있는 거야. 밑에 있는 거야. 이렇게. 기울기 1로. 얘가 이제 그 평행이동에 오는 거죠. 점 위로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엔 한 점만 만나. 계속 한 점만 만나다가 어느 때부터 두 점 만나기 시작하냐? 여기를 딱 지나갈 때. 여기 시작점을 지나갈 때. 시작점을 계속 한 점만 만납니다. 밑에서부터 있을 때는 계속 한 점만 만나다가 딱 시작점 만날 때 두 점에서 만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언제까지 두 점에서 만나냐? 여기 접할 때. 접하기 전까지는 두 점이야. 접한 때는 몇 점이 되는 거죠? 접할 때는 한 점이 되는 거고 그 위로 올라가면 만난다 안 만난다? 이제 안 만나요. 교점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m값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는데 m이 음수일 때 되게 밑에 있을 때는 계속 한 개야. 그러다가 여기 지나갈 때 몇 개가 된다? 두 개가 이제 시작되는 거야. 교점이 두 개가. 그래서 접하기 전까지 계속 두 개야. 접할 때 한 점이 다시 되고 그 다음부터는 안 만나요. 교점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범위를 구하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죠. 여기서는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먼저 이때에 뭐를 구해야 돼? m값을 구해야 돼. 그럼 어떤 점을 대입하면 되냐? 시작점. 그래서 무리함수에서는 일단 시작점은 주인공이다. 평행이동도 담고 있지만 일단 대부분의 문제를 풀 때 이 시작점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항상. 그래서 이게 2분의 1,0이잖아. 2분의 1,0을 성립하게 되면 m값은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 처음에 들어갈 때가 요 값이 m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접할 때를 구해야 돼요. 접할 때. 그럼 접할 때는 아까 뭐라고 한다고 했죠? 교점의 개수가 하나니까 판별식으로 무조건 갑니다. 판별식에 나라.
뭐 2차 방정식이 나와도 판별식, 무리함수가 나와도 판별식, 무조건 판별식. 왜냐? 연립하면 2차 방정식이야. 둘이 연립해요. 판별식 0될 때 m값을 찾습니다. 루트 2x-1과 x 플러스 m 되겠고, 제곱하죠. 제곱하는 순간 요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고요. 다 넘겨요. 그럼 x제곱 플러스 2배의 m-1의 x 더하기 m제곱 더하기 1이 되면서 판별식을 쓸 수 있는 근거가 됐죠. 왜냐? 연방하니까 2차 방정식. 이제 고1 때만 쓸 수 있는, 유일하게 이제 못 써요. 연방 2차 방정식 안 나와. 이제 고1 때 다 몰아놨어 그냥. 응? 그래, 2차 방정식은 뽕을 뽑자. 언제? 고1 때 뽕을 뽑아. 그리고 이제 못 뽑아. 이제 못 뽑는겨. 그래서 2차 방정식은 뭐 맨날 나오죠. 심심할 때마다. 판별식 쓰면, 짝수 판별식 쓸게요. 짝수 판별식 쓰면 m-1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m제곱 플러스 1이 0이다 라고 해서 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1 빼기 m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다 라고 해서 없어지고 없어져서 다 없어지네? 그럼 m값은 뭐가 된다? 0이다. 이게 딱 원점을 딱 지나야 돼. 이게 m이야. 원점을 딱 지나야 돼. 좋다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왜냐면 여기 지나갈 때부터 2점이야. 근데 접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작아야 돼. 접할 때는 1점입니다. 접할 때 2점 아니에요? 등호 넣으면 안 돼요. 접하면 1점이잖아. 이거보다 나아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다. 하지만 0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0이 되면 1점이에요. 접하는 거니까 0 작아야 돼. 이게 이제 범위가 되는 거죠. 그래프를 그리면서.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들은 이 무리함수는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어느 점이 주인공이냐? 첫 번째, 시작점. 시작점이 되게 많이 쓰여요. 두 번째로는 이 접하는 점. 이 접하는 점이 또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래서 접하는 점을 또 구해야 되는데, 그 접할 때가 뭐다? 판별식 뭐를 쓰면 된다? 0을 쓰면 된다. 그러면 이 접하는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갑이나? 접하는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어떻게 구하면 되죠? m값에다 뭐 집어넣으면 돼? 접할 때가 0이었잖아. m에다가 0 집어넣어서 이 2차 방정식을 풀면 그 근이 교점의 좌표가 되겠죠. 그래서 접할 때가 m이 0이잖아. 구해놨죠 지금? 여기다 0 대입해요. 0 대입하면 2차 방정식 나오겠죠? 어떻게 나오죠? x제곱 0 대입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이니까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겠죠. 교점의 x좌표는 뭐다? 1이다. 교점 좌표 1,1입니다. 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 접할 때 해서 2차 방정식 풀면 돼요. 근이 바로 교점의 x좌표. 맞아, 맞아. 연방의 근이 교점의 x좌표잖아. 다이잖아. 지금 연방에서 근 구한 게 다 교점의 x좌표잖아. 접할 때니까 그게 접점인 거예요. 그래서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그래프를 보면서 어떻게 수식으로 구하지?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총천연적으로 돼야 돼. 그러니까 그래프에 대한 이해가 완벽해야 되죠. 그리고 이거는 봐봐. 이게 위로 올라갈수록 n값은 어떻게 되죠? 이게 위로 올라가면 n값은 어떻게 되죠? 커지는 거죠. 왜 커져? 이게 y 절편이잖아. 위로 올라가서 커진다. 내려가면 m값 값수가 작아지겠죠. 이러한 기본적인 이해들, 기울기는 일정하면서 그런 게 여러분들이 있어야지만 그래프를 그리면서 다 따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로 가면 그래프를 해석하고 그래프를 그리면서 미지수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다 나눠보고 이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다 이해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프를 많이 그리고 그래프에 대한 이해가 완벽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돼야지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기가 완성이 되는 거고 이게 안 되면 어려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기본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런 기본기들 그래프 맨날 그려라. 내가 아마 지겹게 거의 가스라이팅 할 건데 뭐 다현이랑 가빈이랑 그래프에서 이제 거의 이제 조만간 가스라이팅 되겠죠. 이제 선생님 제 귀가 찢어질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래프와 완전히 친밀해지면 고등학교 수학이 괜찮아요. 진짜 그래프만 잘 그려도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수학 어디 가서 3등급 이내로 잘 못 내려갈 수 있어요. 진짜 거짓말이 아닙니다. 일단은 열심히 믿고 열심히 하시고요.
자,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의 수 좀 하다가. 일단, 경우의 수는 이제 우리가 언제 배웠냐? 저희 우리 경우의 수 언제 배웠죠? 중3 때는 안 배웠고요. 중2 때, 중2 2학기 기말, 마지막에 닮음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슬프지만 경우의 수를 배웁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를 이제 배우는데 이 경우의 수 지금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여기서 이제 뭐 문과 쪽 테크트리를 타는 사람들은 이제 이 경우의 수를 시작을 통해서 이제 확통으로 가는 거죠. 2학년 때. 경우의 수. 그리고 중학교 때는 언제 배웠냐? 중2 2학년 2학기 때. 기말 때 나와요.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닮음 뒤에. 이제 확통 테크트리. 우리가 이제 엄청나게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이제 통계는 언제 배웠죠? 통계는 여러분들이 중3 마지막 원과 원주가 끝난 다음에 배우는 게 통계는 중3 2학기 때 통계를 또 배웠습니다. 또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요게 이제 기본적인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다뤄야 될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결론은 이 경우의 수라는 학문은 왜 나왔으며 왜 우리가 배우고 있어야 되는 이런 슬픈 이야기가 됐을까에 대해서 개괄 설명을 좀 해보면서 놀아봅시다. 일단 이 경우의 수하고 지금 배우게 되는 이 경우의 수 파트와 확률과 통계를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특히 지금 이 부분을 잘 배우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경우의 수랑 가장 많이 나오는 또 단어는 뭐하냐? 이해할 때 집합입니다. 집합. 그래서 이렇게 확률과 통계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집합 잘 공부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배우게 되는 이 경우의 수 부분을 잘 공부를 해두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과 쪽이 아닌 미적분 테크트리가 아닌 확률과 통계를 테크트리 타시는 분들은 이것들이 잘 돼 있으면 2학년 때 슬프지만 수원과 같이 확통이 나갈 텐데 그때 이제 확률과 통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을 쌓을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이 경우의 수라는 거는 과연 어떻게 만들어진 학문일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겠죠. 경우의 수. 그죠? 이 경우의 수는 뭐냐? 그냥 나올 수 있는 거를 다 샌다. 그게 경우의 수예요. 나올 수 있는 거를 다 샌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의 기반은 뭐냐? 다 세는 거예요. 정말 다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다 세는 거죠. 근데 셀 때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세면 조금 더 이제 있어 보이게 될 것이냐?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나눠서 세는 거예요. 그냥 뭔가를 세야 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자. 그러니까 오늘은 뭐 경우의 수가 왜 나왔으며 이걸 어떻게 공부해야 우리가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인 거예요. 이런 거야. 내가 주사위를 2개를 던져. 그래서 이 던졌을 때 이 주사위 눈의 합이 구 이상인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경우를 구하시오. 이렇게 낼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냈다고 치는 거지. 만약에 문제에서 주사위 2개를 던졌어. 뭐 1부터 1까지 있겠죠. 주사위는 다니까요. 정육면체. 그러면 9 이상인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러면 우리 가비는 어떻게 구할 것 같아요? 어떻게 구할 것 같아요? 그냥 막 구해요? 다 1부터 전체 경우의 수도 나오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 경우의 수를 이제 못하는 경우들을 살펴보면 한 번도 세보지 않은 애들이 있어요. 대단한 애들이에요. 공식만 알아. 근데 중요한 건 공식만 알아. 언제 무슨 공식을 쓸지를 전혀 몰라요. 그래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이라는 걸 이제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합의 법칙을 쓰고 언제 고배 법칙을 써요? 라고 묻는 애들이 제일 많아요. 나한테 이제 중학교 때 2학년 때도 마찬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도 제일 많이 물어요. 근데 이거 두 개 더해요? 곱해요? 묻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묻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 한 번도 세보지 않은 애들이 물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 모든 경우의 수의 함수는 제일 가장 기본이 뭐냐? 다 세는 거야. 다 세는 거야. 다 세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겠죠. 그래 안 그래, 가빈아? 그치? 그럼 수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다 세다 보니까 어떤 생각했을 것 같아? 다 안 세고도 이 경우의 수를 빠르게 찾는 방법을 만들어보고 싶겠다는 생각을 했을까 안 했을까? 그 사람들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 세봤더니 이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세면 더 빠르겠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세면 더 빠르겠다는 거를 그거를 만들어 놓은 게 그게 공식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다 해본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공식을 이해하고 싶어. 선생님이 내가 이 공식을 언제 쓰고 어떻게 쓰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 다 세봐야 돼요. 다 세보면서 이때 이거를 어떻게 이 공식이 만들어졌을까? 어떻게 이걸 다 세했을 때 이걸 안 세기 위해서 어떻게 이거를 공식으로 만들었는지를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공식을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세보면서 이거 매번 세기 너무 힘든데? 귀찮은데? 이때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고민하면서 세보면서 사용했을 때 그게 공식으로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야. 대부분 어떤 애들이 확률과 통계를 못하냐? 어떤 애들이 못하냐? 한 번도 세보지 않고 그냥 문제 봤어. 이거 공식 이렇게 쓰면 된대. 이렇게 풀었던 애들은 확률과 통계를 천성적으로 못할 수밖에 없는 거야. 걔가 잘하잖아?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이해한 적이 없어. 그냥 문제 보고 이거 공식 이렇게 쓰면 된대. 왜 그런데? 모르죠.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확률과 통계의 가장 근본은 뭐냐? 다 세보는 거야. 근데 셀 때도 그냥 세지 않죠. 뭔가 규칙을 가지고 센다는 거야.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 그렇다면 대부분의 이제 셀 때 어떻게 되냐? 9 이상이잖아. 그럼 합이 9인 경우 세보. 합이 10인 경우도 세보. 나눠서 센다는 거죠. 이렇게. 합이 11인 경우도 있겠고. 합이 몇 가지 있겠냐? 다 세면. 합이 12까지만 나오겠죠. 66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걸 나눠서 센다는 거죠. 그냥 막 세는 거는 어린아이들이 세는 거죠. 그렇게 세는 거는 세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센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보기 알겠지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절대 빠뜨리지 않고 세는 거야. 이제 이게 가장 근본이에요.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의 근본. 막 세는 게 아니야. 그럴 거면 우리가 이거 왜 배웁니까? 그냥 막 세면 되지. 우리가 이제 애들한테 가르치면 애들은 이렇게 나눠서 세지 않고 어떻게 되죠? 그냥 막 다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 셌어? 자, 뭘 빠뜨렸는지 찾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우리 가빈아, 찾기가 어렵죠. 그럼 나누는 거죠.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빠뜨리는 거 없이 중복해서 세는 거 없이 세야 되는 거야. 그러면 합의 9인 거를 셀 때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느냐? 제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3,6부터 시작하는 거지. 하나씩 늘려가는 거야. 그 다음 뭐가 되겠냐? 4,5. 4하고 5 나왔을 때. 그 다음에 5하고 4 나왔을 때. 그 다음에 6하고 3 나왔을 때. 규칙을 가져서 빠질 수 없게. 이렇게 된다는 거야. 세는 것도 그냥 세는 게 아니야. 규칙과 기준을 가지고 센다는 거죠. 이게 바로 경우의 수의 기본인 거야. 이게 안 되잖아요? 어차피 얘는 공식을 배우지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것들을 이제 하나씩 세가면서 여러분들이 보는 거죠. 합이 10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냐? 이것도 4,6, 5,5, 그 다음에 6,4,
11은 5,6, 6,5. 12는 6,6. 다 더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세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해다 보니까 어떤 규칙을 발견해서 그걸 공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그게 어떤 학문이다? 바로 경우의 수, 확률과 통계 학문의 기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세봤는데 공식을 다 이해하고 이 공식의 원리를 다 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천재인 거죠. 한 번도 세지 않았지만 난 이 공식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든 걸 이해했다. 천재예요. 그런 애들은 이제 천재라고 부르겠어요. 다 세면서 이 공식이 어떻게 나왔을까? 이거를 왜 이렇게 셌을까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공부하는 게 확률과 통계를, 특히 이제 문과 쪽 테크트릭 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공부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시작부터가 결론은 다 세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경우에서 시작. 근데 남자애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 세는 거 되게 싫어하던데. 우리 다현이는 세는 거 좋아하니?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세가는 거를 잘 공부하지 않으면 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세는 것들, 어떻게 기준을 가지고 셀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마지막에 이거의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이거 다 어떻게 하죠? 이 경우의 수를 다 어떻게 하죠? 여기 4개, 3개, 2개, 1개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하죠? 다 더하잖아. 이때 합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 거죠. 이때 합의 법칙. 나눌 때도 어떻게 나누냐면 겹치지 않도록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집합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집합하고 되게 많이 연관돼서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전체 경우의 수를 세는 걸 전체 집합이라고 할게요. 전체 집합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집합으로 보면은 명확하니까. 잘 보세요. 내가 셀 때 얘를 나누는 거야. 나눌 때 이렇게 4가지로 나눴잖아? 그럼 어떻게 나누는 거냐면 이렇게 나누는 거야. 정확하게 4개로 나누는 거지. A, B, C, D. 첫 번째, 얘랑 얘랑 겹치는 게 없어. 얘랑 얘랑 겹치는 게 없어. 빠지는 것도 없어. 그래서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경우의 수는 각 집합의 원소의 개수 합과 같다. 이게 합의 법칙입니다.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확히 나눠가지고 얘를 세는데 얘를 셀 때 이 겹치는 게 없이 나누면 전체 경우의 수는 각각의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하면 된다? 더하면 나오는 거죠. 이게 합의 법칙을 집합으로 우리가 보여주는 방법인 거야. 그러니까 나눌 때 겹쳐지지 않도록 나눠야지. 근데 아무리 기준을 가지고 나눠도 교집합이 생기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때는 겹치는 부분을 한번 어떻게 하면 된다? 빼주면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이 공식을 쓴다는 거죠. 우리가 기준을 가질 때 최대한 교집합이 안 나오도록 나누는 게 가장 기본되는 근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온다면 나중에 이 교집합을 한번 빼줘야 되는 거죠.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집합에서 원소의 개수에 관련된 개념을 배웠을 때 배운 것들이 되는 거죠. 이제 그 근본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곱의 법칙은 언제 사용하게 됐냐? 합의 법칙은 이럴 때 사용한다. 다 더할 때 사용한다고 보면 곱의 법칙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 뭐죠? 혹시 기억나는 곱의 법칙 할 때? 그래서 곱의 법칙이라고 보면은 되게 이런 많이 써요. 한번 볼까요? 합의 법칙은 이런 거예요. 합의 법칙은 자 334페이지를 펴보세요. 334페이지를 보면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냐고. 합의 법칙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야, 이게 뭔 소리냐? 뭔 소리냐?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영어로 보자면 at the same time이라고 해석하겠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자, 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았다는 개념을 보자면, 집합으로 보자면 뭐냐면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았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건이 두 개가 있어요. 두 사건이 겹쳐지도록 나오지 않았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어떤 사건을 얘기하는데 이런 거야. 이 동시가 그 동시가 아니야. 동시에 정말 딱 동시 딱 이게 아니라 at the same time이 아니라는 거야. 이게 교집합적인 관점을 생각하면 돼. 내가 이제 주사를 던지는데 2의 배수인 경우가 있을 거고 소수인 경우가 있을 거야. 주사를 던졌을 때. 그럼 2의 배수인 경우는 어떻게 나오죠? A 사건이라고 할게. 그러면 2, 4, 6이 되겠죠? 그러면 B 사건은 소수라고 할게. 그럼 뭐가 되죠? 2, 3, 5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동시에 발생하는 거예요. A 사건과 B 사건에서 2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뭐기 때문에 2의 배수면서 뭐가 되기 때문에 소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얘기 여기서 자 합의 법칙에서 나왔을 때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그게 뭔 소리냐?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쉽게 보자면 이게 at the same time이 아니에요. 그랬을 경우에 그러니까 여기서 보자면 아까 전에 풀었던 문제대로 보자면 합이 9, 합이 10, 합이 11, 합이 12야. 자 우리 갑이나 합이 9면서 합이 11일 수가 있나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합이 9이면서 합이 10인 경우는 없는 거야. 교집합이 발생할 수 없어. 어떻게 합이 9면서 10입니까? 오, 그럼 놀라운 수가 있으면 다 알려주세요. 불가능하죠. 이렇게 교집합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글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이거를 at the same time으로 이해하면 동시? 그럼 내가 주사위를 첫 번째 거 던지고 두 번째 거 던지고 이거 동시에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겹치는 게 없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 동시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로 생각했나고? 교집합적인 의미로 생각해야 돼.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그래야 하기 때문에 집합적인 개념이 필요하다는 거야. 이해할 때. 그리고 이걸 직접 세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지 않았다. 그때 아까 요 사건이 결론은 M가지인 거고 이게 N가지가 됩니다. 그러면 요 사건의 경우의 수는 더하면 나온다. 이게 합의 법칙인 거야. 실제적으로.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는다. 0이니까. 교집합이 존재하게 되는 순간 합의 법칙이 성립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거를 셀 때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세느냐? 다 나눠. 최대한 기준을 가지고 나눌 건데 그 기준을 가지고 나눌 때 겹치지 않게 교집합이 발생되지 않으면서 그 모든 거를 다 더하면 전체 경우의 수가 돼야 돼. 그러니까 빠짐없이 돼야 돼. 집합으로 푸자면 이렇게 돼야 돼. 이런 식으로 나눠야 된다는 거야. 이게 기본인 거야. 기준을 가지고 나눌 때. 그러니까 저거를 항상 머릿속에 나누는 게 그러면 잘 나눠놓기만 하면 여기서 세고 여기서 세고 여기서 세고 여기서 세면 다 더한 게 그게 바로 더하고자 하는 거라는 거죠. 그게 이제 근본인 거야. 이때 합의 법칙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at the same time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뭐라고? 교집합이 동시에 발생되지 않는 게 교집합이 없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한글로 해석하려고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걸 깨달아야 돼. 내가 이렇게 그 몸속 깊이 이게 한글이 그지 같아요. 이게 동시에 하면 애들 다 동시에 발생하는 줄 알아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99.9%가 동시에 발생하는 생각한다니까 진짜로? 그런 게 아니야.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럼 고배 법칙은 뭐냐? 고배 법칙은 일반적으로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경우의 수야 집합이 나오는 거야 여기서. 이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경우의 수하고 집합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어떻게 나눌 것이냐? 집합하고 연결이 되는 거야 이렇게. 지금 내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합의 법칙과 집합은 이렇게 이해를 시키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잘 나눠야 된다. 근데 아무리 내가 기준을 가지고 나눴어도 교집합이 발생을 했어. 그럴 때는 교집합을 어떻게 하는데 한번 빼주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서 그러면 합의 법칙으로 고배 법칙으로 간다고 쳐봅시다. 고배 법칙 페이지 343페이지. 오늘은 개괄 설명이에요. 343페이지로 가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오죠 이제. 선생님 동시에 발생하게 되면 고배 법칙이 나온대요 라고 하면서 페이지 344페이지를 보세요. 그럼 애들이 이제 맨날 물어봐요. 선생님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가 M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 B가 일어나는 경우가 N가지가 있어요. 동시에 발생할 때는 M 곱하기 N을 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는 사람이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야 이거 딱 봤는데 야 동시에 발생하면 곱하래. 이게 뭔 소리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언제가 되는 거냐? 그럼 잘 봅시다. 내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동시에 이걸 at the same time 한번 이해해 볼게요. 내가 아침에 이제 옷을 입고 나가야 되겠죠? 벗고 나가면 이제 큰일 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나갈 때 상의를 하나 고르고 하의를 고를 거야.
그죠? 상의만 입고 나가도 안 되고 하의만 입고 나가도 큰일 나겠죠? 둘 다 입어야 되는 거죠? 맞죠? 혹시 나는 한쪽만 입고 나갈 생각이다.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수영장이 아닌데 뭐 하의만 입고 나갔다가 이제 곧바로 이제 애들이 짜증을 내겠죠? 그죠? 그죠? 웬만하면 짜증이 내겠죠? 하지만 뭐 중요한 건 뭐 갖다 칩시다. 그러면 이제 내가 집에 이제 딱 옷장을 딱 열었어. 딱 여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옷이 없다. 그러면 이제 엄마를 부르겠죠. 엄마 옷을 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열었더니 상의가 5개가 있었고 하의가 보니까 3개가 있었어. 그럼 내가 과연 옷을 입고 나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될 거냐라고 했을 때 어떻게 우리 다현이 몇 가지가 되는 거죠? 내가 옷을 입고 나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될 것 같습니까? 15? 동시인데 그러면 선생님 전 집에서 옷을 입을 때 상의 입으면 상의 입어요. 뭐 이런 친구가 있으면 혹시 가능한 친구 있나요? 난 상의 하의를 동시에 입는다. 엄청난 그 스피드로 뭐 그러면 고백법칙을 적용해야 되는 거잖아. 여기 말대로 하면 그치? 근데 또 호뺐잖아. 동시에 입습니까? 상의 하의 같이 입어요? 동시에? 아니죠. 그럼 이게 뭔가 그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잖아. 동시가 그 동시가 아니라는 얘기잖아. 아니 그러면 곱했잖아 지금. 그치? 그러면 동시에 나는 하의를 입은 적은 없어요. 선생님은 항상 모르겠어요. 보통 상의를 먼저 입었던 것 같은데 그때 때때로 좀 다르긴 한데 어떻게 우리 가빈은 뭐부터 입니? 자기 습관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건 뭐 특별하게 뭐 상의 하의 입는 건 뭐 그냥 자기 입는 뭔가 그 루틴이 있잖아 대부분. 아니야? 루틴이 없어요? 그냥 주어지는 대로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강박관념 걸린 애들은 또 겁나게 루틴이 따지던데. 근데 저는 강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입는 대로 입습니다. 그런 친구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진짜로 상의부터 입고 하의 입고 절대 그걸 어기지 않는 친구가 있어요. 아 근데 약간 강박관념이 있다. 뭐 그런 친구 있잖아요. 아침에 절대로 나는 하의부터 입는 거를 멈출 수 없다. 상의부터 입으면 큰일 난다. 뭐 그런 친구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선생님은 그냥 아무거나 입어요. 약간 아무파인데. 우리 형제는 어떠냐? 뭐부터 입냐? 너는? 바지요. 바지. 일단 뭐 뭔가 있잖아. 루틴이 다 사람마다 있잖아. 뭔가. 그치? 근데 동시에 입진 않잖아요. 나는 상하이를 동시에 입었다. 빨리 손 들어보세요. 여기서. 나는 상의와 하의를 동시에 입으면서 이렇게 입는다. 우리 다행히도 뭐 동시에 입냐? 그렇진 않죠. 15가지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여기 말대로 하면? 여기는 보면은 고백법칙 적용하냐고 그러면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고백법칙은 언제 되냐 이거야. 이게 동시는 아니고 봐봐. 얘를 입은 다음에 얘까지 입어야지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합의법칙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내가 입을 때 상의가 1, 2, 3, 4, 5가 있어. 하의는 몇 개가 있는 거야? 3개가 있다고 A, B, C라고 할게. 그러면 어떤 구조일 때 고백법칙이 적용이 되느냐 이런 거야. 내가 상의 1번을 입었어. 그럼 하의는 몇 개를 또 입을 수 있는 거죠? 선택권이 몇 개가 있는 거죠? 3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1을 입으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연달아서 입어야 돼? 하나만 입고 나가면 큰일 나죠? 곧바로 이제 신고가 들어오니까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이제 A, B, C가 되겠죠, 이렇게. 2도 있으면 또 뭐가 되는, 몇 가지가 나오는 거죠? 또? A, B, C가 있겠죠. 3번을 입고 나가도 A, B, C가 있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봐봐. 얘도 알고 보면 뭐냐면, 잘 보세요. 실제적으로 보자면, 얘도 합의법칙으로 보자면, 1번을 입었을 때 3가지, 2번을 입었을 때 3가지, 3번을 입었을 때도 3가지. 다 나오니까 다 더하면 되는 거야. 사실 고배법칙도 뭐냐면, 합의법칙이랑 똑같은 거야. 왜냐면 다 나눈 거야. 1번 입었을 때 경우의 수, 2번 입었을 때 경우의 수, 안 겹치잖아. 동시에 보죠. 1번 입으면 하긴 2번 레이어드를 입었다는 할 말이 없는데 하여튼 뭐 하나씩만 입다고 합시다. 선생님 저 레이어드를 입어가지고 안에 2개 입었습니다. 뭐 할 말이 없긴 하지만 하나씩 입는 규칙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얘가 보면 알겠지만 3, 3, 3은 몇 번 더 하는 거죠? 가비나? 그렇게 되면 5번을 더 하는 거죠. 합의법칙이 적용이 되는 건데 이게 다 같은 수가 나오잖아. 그러면 더하기보다 뭘 하는 게 좋죠? 다현아? 다 더하기보다 뭐 하는 게 더 빨라? 곱하는 게 빠르잖아요. 3을 5번 더하는 것보다는 3 곱하기 5를 하는 게 빠른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고배법칙이라는 거는 우리가 직접 세보면 알겠지만 어떤 느낌이냐면 합의법칙인데 다 똑같이 나오는 거야. 경우의 수가. 그러니까 곱하는 거야 그냥. 뭔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동시에 발생해서 야, 이거를 듣고 내가 합과 고배법칙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다. 천재라고 봅니다. 그럼
동시도 말이 안 되지. 뭐 하이랑 파이랑 동시에 이름상 없잖아. 그러니까 이 말은 현혹되지 마시고 말은 그냥 잊으세요. 저거 보면 더 헷갈려요. 누가 이렇게 해석했냐? 야, 누구야? 당연히 이거 누구야? 이렇게 해석하는 거. 이거 보면 더 이해가 안 되잖아. 이게 뭐 말이 되냐? 야, 한명씩 보여지. 일단 뭐 내가 안 썼어요. 나한테 돌을 던지지 마시고요. 동시에 발생하는데 왜 곱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나눴을 때 이게 다 똑같이 나오는 거야. 이거를 우리가 빠르게 계산할 때 그걸 뭐라고 한다? 그걸 곱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세보면서 이렇게 되면 곱하면 더 빨리 나오겠구나. 이런 게 곱의 법칙인 거야.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이해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합하는 거는 집합으로 봤을 때는 합이다. 합집합을 얘기해요. 합집합을 얘기해요. 그러면 동시에 발생했다는 거는 집합으로 보면 뭐로 볼까요? 교집합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왜 교집합으로 보냐? 보세요. 이게 왜 교집합이냐? 상위를 잇고 하위를 잇는 게 각각 다른 거라고 본다고 치면 내가 상위도 있고 하위도 있고 나가야 돼. 하나만 입으면 안 돼. 그러니까 동시에 입는 건데 교집합적인 의미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상위 중에 하나 있고 하위 중에 하나를 입으면 그거를 내가 1번과 A를 골랐다면 이게 이제 동시에 봤다는 거죠. 내가 이걸 입고 이렇게 1번 입고 A 입어서 내가 딱 한 정장을 딱 차려 입고 나갔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집합, 두 개를 교집합이라고, 이 교집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곱의 법칙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 곱의 법칙도 이렇게 다 똑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하나씩 빠지면서 곱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하나씩 빠지면서 곱한 다음에 나누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규칙을 찾아서 만들어 놓은 게 나중에 배우게 되는 순열과 조합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곱의 법칙 중에서 여러 가지 종류들을 다 배워요. 그러니까 이걸 다 셌죠. 다 셌는데 매번 세기가 상당히 힘들더라. 그래서 어떻게 했다? 이거를 공식으로 만들어 놨다. 이게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공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세보면서 그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배우게 되는 순열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줄 세우기예요. 줄 세우기예요. 뭐라고요? 줄 세우기인 거야. 그럼 이제 이거가 왜 이렇게 공식이 되는지 한번 이해해 봅시다. 내가 우리 반에 총 몇 명이냐면 25명 있다 봅시다. 그래서 1부터 25까지 번호를 매겼다고 봅시다. 이때 내가 선착순으로 2명을 뽑고 싶어요. 그러면 과연 몇 가지 수가 나올 것이냐. 이걸 이제 한번 세보는 거야. 세보는 거야. 그러면 당연하겠지만 내가 1번이 맨 앞에 왔어. 예를 들어서 나눴어. 1번이. 그럼 두 번째 올 수 있는 놈은 누가 있냐? 2번부터 어디까지 올 수 있는 거야? 25번까지 다 올 수 있는 거야. 선착순 2명 뽑는다고 한다면. 뭔 말인지 이해되나 지금? 그러면 내가 만약에 2번이 맨 앞에 왔어. 그러면 또 뽑는 게 몇 가지가 되겠냐? 1번하고 곱하기 한 번 넘어가겠죠? 2번 빼고. 왜냐면 2번 샀는데 또 쓰면 좀 무서우니까.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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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섰는데 또 있어. 야, 무섭잖아, 좀. 그죠? 뭐, 클론인가, 뭐, 이렇게, 뭐, 귀신인가,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또 무서워지니까. 걔는 이제 빼고 세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또 쭉 가면 어디까지 가겠냐? 또 25번까지 가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3번이 앞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걔도 1, 2 가고 4 간 다음에 어디까지 가는 거죠? 25까지 가겠죠, 이렇게. 그럼 이게 처음에 오신 애가 1부터 25까지 다 있잖아. 그러면 맨 처음 그러면 봐봐. 얘가 몇 가지죠? 2부터 25까지? 24개잖아. 얘도 24개잖아. 얘도 24개잖아. 다 24개잖아. 근데 맨 앞에 오는 애는 몇 가지가 나오죠? 총 1부터 몇 가지 나오죠? 25가지가 나오죠. 근데 이 25가지가 다 24명씩 나온다고. 다 똑같이 나온다고. 그러면 이거에 선착순 2명에 나오는 경우의 수는 25 곱하기 24라도 관계가 없고 다 똑같이 나오니까. 근데 이 곱의 법칙은 하나가 줄었죠. 이렇게 줄면서 가는 거를 우리가 순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 다 세다 보니까 이거를 다 세지 말고 이런 규칙이 있구나. 하나씩 줄면서 계속 곱하면 되겠구나. 만약에 내가 이제 여기서 25명인데 3명 선착순을 세는 거야. 그럼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옵니까? 라고 또 셀 수 있잖아. 그러면 이 뒤에다가 1, 2가 왔어. 그럼 몇 명부터 몇 명까지 오냐? 3부터 25까지 올 수 있겠죠. 일단 1, 2는 못 오니까 다 섰으니까. 그러면 요게 앞에 게 25가지 나오고 그 다음 거는 24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 건 몇 가지가 나오겠어? 23가지가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 세다 보니까
이게 하나씩 줄이면서 곱하면은 경우의 수를 셀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게 그게 이제 승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세면서 이런 공식이 왜 나왔지를 이해하고 저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해한 다음에 해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 공식이 이해가 돼요. 근데 대부분 애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냐? 아무것도 세지도 않아요. 고민도 하지 않아요. 그냥 공식만 딱 외워. 그 다음에 문제 이거네? 이게 공식 쓰라고 했어. 이런 친구들은 조금만 문제가 응용이 되면 어떻게 될까? 무슨 공식 써야 되지? I don't know. 몰라. 망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여러분들 가장 근본이 뭐냐? 세는 게 기본이 돼 있고 그 세는 게 왜 저렇게 공식을 만들어졌으면 저게 어떻게 세는 거를 간단하게 생각했을까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문제 적용해보면 하다 보면 경우의 수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야. 근데 한글 말만 들어봐. 그래서 뭐 그지 같잖아. 뭐 합의 법칙부터 고배 법칙 벌써 그지 같지 않냐? 뭐 at the same time이냐? 뭐 동시에 있냐? 아니냐? 뭐 이런 거 시작하면 이제 골치가 아프는 거야. 왜냐?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정확하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야. 왜냐? 이게 한국말의 표현의 한계인가요? 이게 한국말의 표현의 한계인가요?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 가비는 어떻게 생각해요? 한국말의 표현의 한계? 동시에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법칙과 고배법칙의 기본적인 구조를 여기 나오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노가다를 띄면서 그걸 느끼라는 거지. 내가 다 해보면서. 이 공식이 왜 나왔으며 이렇게 매번 세기가 귀찮으니까 이걸 공식으로 만들었구나를 깨달으면서 문제를 푸시면 여러분은 나중에 응용이 가능해질 겁니다. 근데 대충 와서 공식만 냈다 외운 다음에 한 번도 세보지도 않고 I don't know 그냥 보면 이 문제를 이렇게 푸는 거래 이렇게 외워서 푸는 친구들은 다 집으로 조만간 갈 거라는 거예요. 잘못되게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모르겠어요. 이 학통 테크트리 타는 애가 몇 명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 너는 학통이냐? 미적이냐? 학통이죠. 그러면 잘 들어야 될 거 아니야. 2학년 때 여러분들이 여기 공부를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 다 세면서 그걸 깨달으면서 공부했던 친구들은 경우의 수가 쉽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꽤 있고 근데 암기만 하고 공식만 겁나 외워가지고 푸는 친구들은 학통이 어렵다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시작부터 잘못된 공부를 한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근본은 뭐다? 세는 거다. 근데 셀 때 어떻게 된다? 기준과 규칙을 가지고 정확히 세는 거죠.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냥 막 세는 게 아니야. 애들 보러 세라 그러면 두서 없이 세죠. 그러면 우리가 배울 필요가 없죠. 규칙을 잘 만들고 어떻게 기준으로 나눠서 할 것인가. 어떻게 동시에 발생하는 거. 교집합이 없으면서 빠짐없이 어떻게 잘 나눌 것이냐. 그것들을 연습해. 그리고 각각을 나눠놓은 다음에는 어떠한 고배 법칙을 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연습을 하면서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 다 방주의 확률과 통계를 선택했을 때 잘하게 된다. 그게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제 개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경우에서 할 때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도 해보면 애들이 어떻게 공부하는 줄 알아요? 절대 세질 않아요. 맨날 외워요, 그냥. 그러니까 맨날 물어봐. 선생님 이때 합을 더하나요? 곱하나요? 맨날 묻는 거야. 근데 직접 세봤던 애들은 우리 갑이랑 물을 것 같아, 안 물을 것 같아? 안 물어요. 안 묻는다는 거야. 왜냐? 딱 보는 순간 세면서 이거 합의 법칙 적용되겠다. 그래서 머릿속에 돌고 있다는 거죠. 이게 차이인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곱집합이라고 해서 이제 고배법칙을 사용하는 것까지 하시고 약수의 개수와 총합까지 하시고 하는 게 첫 번째 합의법칙과 고배법칙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첫 번째 단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순열과 조합이 나오면서 게임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순열은 어디서 왔냐? 중학교 2학년 때 뭐에서 온 거냐? 순열은 줄 세우기에서 온 거예요. 이게 순열이에요. 중학교 때 온 거예요. 제대로 이제 배우는 거고 대표 뽑기에서 온 게 중학교 때 대표 뽑기에서 왔던 게 조합입니다. 정확한 이제 공식을 만들어낸 게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래서 실제 우리는 줄 세우기가 훨씬 이해하기가 편해요. 이런 게 이해하기 편하다고. 내가 이렇게 지금 방금 선착순 이렇게 줄 세우기 불렀는데 아마 웬만한 친구들이 이거 딱 써놓으면 다 이해가 될 거야. 앞에 맨 앞에 몇 명 옷을 입고 다 이해한다는 거야. 근데 이게 좀 더 조합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대표 뽑기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모든 경우의 수를 먼저 풀 때는 항상 누구부터 배우냐? 이 순열부터 배우는 게 근본이에요. 왜냐면 가장 이해하기가 쉬워요. 공식을. 왜 저렇게 나왔는지. 몇 개 세다 보면은 탁 느낌이 오는 거죠. 하나씩 빠지면서 복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 뽑기는 이게 순서를 안 따지는데 순서를 안 따진다는 거를 나중에 과연 그걸 세봤을 때 그걸 어떻게 없앴을까를 이제 고민해 보는 거죠. 그걸 또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경우들이 잘한다. 그러면 잘한다.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랑 같이 이제 열심히 세는 거. 우리가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가긴 하겠지만 기말고사 때 여기를 잘 세시면 이제 기말고사 시험범위 뭐가 되겠습니까? 느낌이 오죠. 함수랑 뭐가 되겠어요? 경우의 수가 되겠죠? 왜냐? 중간고사가 도형의 방정식 부분이랑 함수 집합과 명제였잖아. 그러면 기말고사 범위는 자동적으로 함수랑 경우의 수가 되겠죠. 이때 여러분들이 또 기말고사를 잘 볼 수 있겠고 또 확률과 통계를 특히 선택하려는 또 친구들은 이 경우의 수를 정말 잘 공부를 하셔야지만 확률과 통계 특히 집합 부분이면 그러면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다 해보면서 그러면 생각보다 빠르게 성적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명심하시고요. 뭐가 근본이다? 다 세는 게 근본이다. 그리고 그 셌던 것들을 매번 세는 게 힘드니까 공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여러분이 배우는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순열, 조화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식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해하고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이런 공식들을 써 나가는 게 여러분들이 바로 이 학문을 배우게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 확률과 통계가 중요한 이유는 지금 너무나도 많은 데이터들이 범람해서 날아다니고 있어요. 인터넷 상에서.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데이터는 그냥 데이터만 있으면 종이 쪼가리예요. 예를 들어서 볼까요? 우리 1반과 2반이라고 쳐봅시다. 우리 하수구 1반, 2반이야. 1반 성적이 쭉 나와, 수학 성적이. 2반 성적이 쭉 나와. 성적이 쭉 나와 있잖아? 그걸 보고 있으면 25명이 쭉 나열돼 있어. 2반도 쭉 나열돼 있어. 우리 가빈아, 그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냐? 아무 생각이 안 되죠. 뭔 생각이 들겠냐? 그냥 1반 성적 수학 성적이 쭉 나와 있어, 25명이. 2반 성적이 쭉 나와 있어. 그럼 무슨 생각이 드냐? 수학 성적이 있네. 라는 생각, 아무 생각 없잖아. 어떻게, 가연이 또 뭔 생각하냐? 1반과 2반 봤어. 뭔 생각할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안 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유의미한 의미를 뽑아내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 평균이 있었어. 그럼 평균을 보면 뭘 할 수 있냐? 1반과 2반 중에 누가 더 수학을 잘하는지를 빠르게 알 수 있겠죠. 아닌가요? 평균이 있으면 2반은 평균이 70인데 2반은 평균이 40이야. 볼 것도 없이 거의 압승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 이 경우의 수를 배우고 확률과 통계를 배워서 이러한 데이터들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들을 뽑아내고 그것들을 가공해서 쓰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된다? 우리가 실제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요즘 좀 어려운 말로 빅데이터, 데이터에서 뽑아내기 이런 것들이 되겠고 의미 있는 데이터 뽑아내기가 되겠고 만약에 내가 버스 노선을 만들고 싶어. 그냥 떼돈을 벌고 싶으면 버스 노선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우리 한번 물어보자. 재호야, 어떻게 버스 노선을 뽑아내면 대박이 날 수 있을까? 너가 생각했을 때 어떤 데이터를 뽑아내면 대박 날 거 아니야? 느낌이? 뭔가 여러분들의 독특한 아이디어.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에 사람들의 GPS 정보를 모을 수 있다면 사람들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동하는 게 많이 보였어. 그러면 거기 노선에 버스 노선을 만들면 대박이 날까 안 날까요? 우리 소희야. 대박이 나겠죠. 왜냐? 글로 이동하는 데 많잖아. 그럼 거기는 많이 다닌다는 거 아니야. 그럼 거기 노선 만들면 아싸!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용하고 가공할 건가에 대해서 요즘 많이 쓰는 거죠. 이 통계나 확률과 통계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배우는 거고 이게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문과 쪽에서는 제일 많이 쓰는 수학이 되겠어요. 미적분과 함께. 그래서 문과 쪽은 미분과 이렇게 확률과 통계를 많이 배우고요. 이과 쪽은 더 복잡한 것들을 많이 배우죠,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자, 오늘 대괄 설명을 했고요.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에 대한 개념 설명은 요거는 나중에
기말고사 때 다시 더 쳐주겠지만 뭐 영상도 하나 또 보내놓을게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시고, 자, 볼 것 같지는 않기는 하지만 다들 지금 뭐 다시 하기 어렵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무리함수까지 한번 쭉 보시고, 요거는 내가 뭐 몇 개지 영상 좀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이메일로 보내놓으면은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나는 우리 형준이처럼 확률과 통계를 선택할 친구들은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한 번 더 미리 봐놓으면, 그죠? 볼 것 같진 않지만 우리 형준이가 하여튼간에 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뭔 말인지 이해됐나요? 우리? 여기는 미적 갈 것 같고, 우리 지호는. 우리 소희도 미적으로, 우리 가비도 미적으로 가나요? 우리 다현이는 어디로 갈 것 같아요? 학동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잘 선택을 하시고요. 어차피 보일 때까지 똑같아가지고 그놈이에요. 바뀌는 게 없어요. 수원 수투까지 다 똑같이 배우고, 아마 이과 가는 친구들은 확률 같은 게 다 배울 거라고 봅니다. 일단 뭐 기본적인 것들은 다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요. 열심히 공부해서 잘해보도록 합시다. 자, 수업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